안녕하세요. 힘들었던 과거를 이겨내고 희망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 미워서 도저히 잊히지 않는 존재가 있기 마련이죠. 불행하게도 저에겐 아버지가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거라고 했던가요? 오늘 여러분께 상처와 고통만 가득했던 저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저와 여동생까지 식구가 많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마음 편하게 지낸 사람이 없었죠. 단지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매일 구박을 당하셨거든요. 아이고,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제사밥은 누구한테 얻어먹을고, 조상님들이 제사밥 챙겨줄 손주놈 하나 없다고 얼마나 역정을 내실까 모르겠네. 아휴, 내 팔자야. 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그 밥 제가 차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랑 동생도 할머니 밥 차려드릴 수 있어요. 뭐라고? 지혜임이 닮아서 눈치도 더럽게 없구나. 내가 지금 점심밥 못 먹어서 차려달라는 거겠니? 괜히 어른들 얘기에 끼지 말고 가서 청소나 좀 해. 어릴 때 전 할머니가 왜 그렇게 어머니를 미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어머닌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 어머니 편을 들어보기도 하고 아버지께 할머니가 왜 저러시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엄마만 보면 매일 나쁜 말하고 아들 낳으라고 난린데 아버지는 왜 가만히 계세요? 엄마가 온종일 식구들 밥 차리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느라 고생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난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네 엄마한테 아버지 저녁은 안 차려도 된다고 전해라. 아버지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지 양복까지 차려입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늦은 저녁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아버지가 어딜 그렇게 급하게 다녀왔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통곡 소리를 듣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 오늘 중매 자리 갔다 왔다며? 어떻게 애가 둘이나 있는 사람이 선을 보고 와? 내가 당신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온 거야? 나랑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이 사람이 진짜 목소리 안 낮춰? 어머니 아버지 다 깨울 작정이야? 당신이 이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다른 여자 만나보라고 떠미는 거 아니야? 며느리라고 있는 게 아들을 낳기라나 그렇다고 애교가 있기라나 어디 하나 예쁜 구석이 없어서는 원. 아버진 가슴을 치며 우는 어머니를 외면하고 그 후로도 계속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대놓고 바람을 피우는 거냐고 따져도 아버진 할머니 핑계를 대며 피해 다녔어요. 매번 할머니 뒤에 숨어서 어머니를 제일 괴롭게 하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던 거죠. 아버지가 결혼 후에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을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거 받아라. 이번에 목 좋은 자리에 주유소를 하나 인수하려고 한다. 돈은 내가 해결할 테니 네가 맡아서 운영해 볼 수 있지? 그건 바로 할아버지의 막강한 재력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진 지방에 사업체도 몇 개 있고 동네에서 자산가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니 아버진 나이를 먹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죠.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줄줄이 딸만 낳은 어머닌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고요. 아범아, 이번에 만나고 나가신 어땠니? 그 아가씨가 인물도 좋고 집안 대대로 아들만 있는 집이란다. 이왕 만난 거 한 번 잘 만나봐. 할머니 급기야 버젓이는 어머니를 무시한 채 새로운 며느리를 드리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번번이 아버지를 맞선 자리에 떠미는 걸 보며 어머니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죠.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며느린 제가 있는데 왜 자꾸 그이에게 맞선을 보라고 부추기세요?
제가 알아서 짐 싸서 나가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머님도 시집살이 다 하고 아이도 키워보셨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 말 한 번 잘 꺼냈다. 우리 아들 백석이 아직 젊고 앞길이 창창하다. 너보다 좋은 여자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갈라서라. 네 얼굴만 보면 속이 상해서 나도 같이 못 살겠다. 너 닮은 딸내미들도 다 데리고 가고. 결국 할머니는 엄동설 안에 어머니와 저희 자매를 밖으로 내쫓으셨어요. 저는 저희를 매정하게 쫓아낸 할머니에게 매달려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걸어 잠그셨죠. 저는 근처 공중전화로 달려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엄마하고 저하고 주연이까지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너무 추워요. 너 할머니 신기를 건드린 게야? 나도 지금 사업 때문에 멀리 지방에 와 있어. 일단 근처 숙박업소에라도 가 있거라. 할머니 화가 풀릴 때까지만 당분간 떨어져 있자.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버지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한참 뒤 어머니에게 날아온 연락은 집으로 오라는 말 대신 이혼 서류 딸랑 한 장이었죠. 어머닌 저희를 안고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닌 반강제적으로 아버지와 이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의 모든 재산도 할아버지 앞으로 돼 있어서 위자료도 몇 푼 받지 못했고요. 어머닌 그 알량한 위자료로 다 무너져가는 월세방을 얻었고 3교대 공장 일을 하며 저희 자매를 키우셨습니다. 지연아, 엄마 공장 다녀올게. 오늘 엄마가 야간반이라 새벽에나 들어올 것 같아. 엄마 없더라도 동생 잘 챙길 수 있지? 걱정 마세요, 엄마. 주연이랑 저녁도 차려 먹고 문도 잘 잠그고 자고 있을게요. 전 엄마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그게 더 걱정이에요. 엄만 너희만 보고 있으면 다 괜찮아. 우리 큰딸이 이제 엄마 걱정도 해주고 언제 이렇게 컸지? 어머닌 바쁜 공장 일로 저희만 집에 있는 시간을 걱정하셨지만 저는 늘 공장 먼지 속에서 힘들게 일하는 어머니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자꾸 늘어갔거든요. 제가 어머니께 병원에 가시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어머닌 약국에서 약이나 사 먹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아마 병원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저희 자매 키우는데 보태려고 하셨겠죠.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이후 어떻게든 그 집안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쓰셨습니다. 집도 일부러 멀리 이사하고 혹시나 연락이 올까봐 모든 연락처도 다 바꾸셨죠. 하지만 이 질긴 악연은 계속해서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지연 엄마, 잘 지내? 연락이 왜 이렇게 힘들어? 다름이 아니고 그래도 지연 엄마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지연이 아버지 얼마 전에 재혼했대. 그 집 할머니 보통이 아니던데 어디서 또 새로운 며느리를 데려왔나 몰라. 아, 저 이제 그쪽 집안 얘기는 더는 알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이제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알아서 잘 살라고 전해주세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고 제 반년이 안 돼서 새 장가를 간 모양이었어요. 까다로운 할머니의 눈에 쏙 드는 여자가 나타난 모양인가 봐요. 어머니는 아버지 소식을 듣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지만 저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어머니가 홀로 울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의 그 깊은 슬픔을 차마 위로도 할 수 없었어요. 저 또한 그날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완전히 지워버린 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동생은 어머니의 희생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늘 기침에 시달리면서도 한 번도 쉬질 못하고 일을 하셨어요. 열악한 근무 환경은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이렇게라도 일해야 저희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인이 아픈 건 하나도 신경을 안 쓰시다가 저희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어머, 지연아, 너 열나는 것 같은데? 너 엄마한테 왜 말을 안 했어? 당장 병원 가자. 어디 또 다른 데 아픈 데는 없어?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아요. 어제 자다가 이불을 발로 찼더니 감기균이 조금 있나 봐요. 약 먹고 푹 자면 금방 나아요. 괜찮긴. 엄마가 뭐라고 했어? 너희한테 중요한 건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라고 했지? 엄마 너희들 아픈 게 제일 속상해. 그러니까 어서 옷 입어. 병원 가게. 저희 자매는 공부 못하는 건 혼나지 않아도 아픈 걸 참고 대충 넘어갔을 때 제일 크게 혼이 났어요. 그만큼 어머니에겐 저와 동생 걱정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희만 바라보고 계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전날 야간 근무를 하고 오랜만에 낮에 집에 계시는 날이었어요. 저도 간만에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학교 끝나자마자 집에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전화를 한 통, 두 통, 10통이 넘게 걸어도 어머님 받질 않았어요. 주무시고 계신가? 집에 가는 길에 엄마 좋아하는 간식이나 사갈까 했는데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평소 같았으면 다른 일을 하고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겠지만 그날따라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자꾸 좋지 않은 상상이 떠오르고 이상하게 손발에 식은땀까지 났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어요. 떨리는 마음을 내서 진정시키고 집 문을 열며 어머니를 불렀죠. 엄마, 엄마 집에 없어요? 전화를 왜 안 받아요? 엄마! 불안하게 어머니를 찾던 전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의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죠. 집 안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거실에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다시 일어나 어머니를 흔들었죠. 엄마, 왜 이래요? 엄마 일어나 봐요. 정신 좀 차려요, 엄마. 전 어찌할 줄을 몰라 어머니 곁에서 울기만 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 여기 빨리 좀 와주세요.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쓰러져 있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요. 다행히 119는 제가 전화를 건 지 10분도 안 되어 출동했고 어머니는 근처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제가 어머니를 발견한 게 쓰러진 지 얼마 안 된 후여서 어머니는 금방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이후 어머니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셨고 우리 모두 초조하게 검사 결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와 동생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직면하고 말았어요. 검사 결과 종합한 결과 폐에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이 종양이 악성, 그러니까 폐암으로 확인되었어요. 유감이네요. 몇 년을 열악한 환경에서 잠도 못 자고 일하던 어머니는 결국 폐암이라는 큰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머니를 안고 오열했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다가 아프기까지 하고 이게 다 우리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때문에 엄마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아픈 거면 어떡해요? 아니야. 우리 딸 왜 그렇게 생각해? 너희들 잘못은 하나도 없어. 우리 큰딸 고3인데 엄마가 이렇게 아파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엄마랑 언니한테 투정만 부리고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부려서 엄마가 아픈가 봐. 나도 미안해요, 엄마, 언니. 우리 세 식구는 그날 밤새도록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울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곧바로 입원하셨고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저와 동생은 학교가 끝나자마자 어머니 병실로 달려가 병간호를 했고요. 병원 생활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머니랑 종일 붙어 있을 수 있어 그거 하나는 참 좋았어요. 이렇게 하루 종일 엄마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수 있어 너무 좋아요. 우리 셋이 살기 시작한 이후론 한밤중 빼곤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었잖아요.
저희 새 모녀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던 2년 동안 평생 간직할 만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비록 병원 복도였지만 한방눈이 내리던 날 셋이 병원 침대에 나란히 앉아 눈을 구경했던 일도 있었고요. 셋이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던 날도 생각이 납니다. 엄마, 언니, 우리도 사진 찍으면 안 돼? 우리 가족 사진 하나도 없잖아. 병원 1층에 사진관이 있던데 우리 가족 사진 찍자. 어? 사실 그땐 갈수록 야위어가는 어머니 얼굴 보기가 힘들어서 동생이 왜 갑자기 사진 타령을 하나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사진을 찍어두길 참 잘했다 싶어요. 그날 우린 병원복 차림의 어머니께 사진관에서 빌린 자켓 하나만 입혀드리고 어색하게 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동생이랑 저 둘 다 인화된 사진을 보고 너무 어색한 거 아니냐고 한참을 웃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사진사 아저씨께 이런 부탁을 했어요. 저 혹시 제 독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가능하죠. 제가 아주 예쁘고 건강해 보이게 찍어드릴게요. 거기 앉아보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가장 편안하고 예쁜 미소로 사진 한 장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의 용도를 알 것도 같았지만 애써 제가 상상한 그 용도가 아닐 거라고 부정했어요. 사진을 찍고 난 이후에도 한동안 병원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저 역시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환자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종종 있었어요. 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거든요. 근데 마침 지나던 행인이 119에 신고를 안 했더라면 전 아마 지금쯤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저도요. 저도 차 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빨리 병원에 이송될 수 있어서 살았어요. 구급대원분들이 아니었으면 아유 상상도 하기 싫네요. 이렇게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쓰러진 어머니를 처음 발견했을 때 빠르게 현장에 와주신 구급대원분들이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아무래도 사고나 지병으로 쓰러졌을 때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느냐가 목숨까지 좌우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빠르게 현장에 출동해서 환자를 구하는 구급대원분들이 너무나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꿈도 없이 하루하루 시간 보내기에 바쁘던 저에게도 드디어 큰 꿈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응급구조학과로 진학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너무나 기뻐하시며 제가 119 구급대원이 되는 걸 꼭 보고 싶다고 하셨고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공부 열심히 해서 꼭 구급대원이 될게요. 만약 엄마처럼 갑자기 쓰러지거나 아픈 분들이 있다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구급대원이 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사실 어머니의 건강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지금은 학생이라 어머니 옆에 있을 수 있지만 직장인이 돼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언제든 어머니께 제일 먼저 달려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슬프게도 어머니는 제 꿈이 이루어지길 기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 살아생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께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놓치고 있었나 봐요. 어머니는 당신의 인생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저희 자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딸들 아버지가 많이 밉지? 그래도 언젠가 네 아버지가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하는 날이 있다면 그땐 아버지를 용서해드려. 누가 뭐래도 너희 아버지고 세상에 하나뿐인 핏줄이지 않니? 그땐 어머니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순간이 오자 어머니에게 아버지란 존재가 내내 마음에 걸려 있었구나 싶었죠. 엄마, 우리한테 효도도 한번 못 받아보고 고생만 하다 가시는 게 어딨어요. 나 엄마랑 해보고 싶은 게 아직 많아요. 우리 셋이 여행도 못 가봤고 나 이 다음에 결혼할 때도 엄마가 옆에 있어줘야죠.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힘내봐요. 네? 어머니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황에서도 제 말을 들으셨는지
힘겹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죠. 아직 너무나 젊고 예뻤던 우리 엄만 마흔을 겨우 넘긴 나이에 세상과 작별하고 말았습니다. 엄마를 잃고 세상에 둘만 남겨진 저와 동생은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했어요. 하지만 아직 어린 여동생을 보며 저마저 무너져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싶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남은 식구는 우리 둘뿐인데 저라도 힘을 내야 했죠. 주연아, 눈물 닦고 잘 들어. 우리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대로 슬퍼하고만 있으면 안 돼. 언니가 앞으로 엄마 몫까지 열심히 살게. 그러니까 너도 씩씩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 알았지? 저는 그날 이후로 엄마 나눈 약속이 무색해지지 않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낮엔 학교에 다니고 밤엔 야간 근무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었어요. 생활은 고됐지만 그래도 동생이 있고 꿈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옛말에 주경야독이란 말이 있잖아요. 정말 하루 중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매달린 끝에 저는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당당히 119 구급대원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동생은 저의 합격 소식을 듣고 저보다 더 기뻐했고요. 언니, 정말 멋있어. 언니가 한다면 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꿈을 이룰 진 몰랐어. 하늘에 계신 엄마도 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고마워, 내 동생. 기다려봐. 나 이제 시작이다. 언니가 돈 많이 벌어서 너 등록금도 대주고 시집도 보내줄 테니까. 으이그, 됐네요. 시집은 언니가 먼저 가야지. 나 빨리 형부 갖고 싶어. 우리 집에 남자가 없잖아. 언니가 든든한 형부를 데려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동생은 날마다 형부는 언제 오느냐고 제 결혼 타령을 하더니 세상에나 몇 년 뒤 자기가 먼저 결혼할 남자친구라며 제부를 데려온 거 있죠?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그래도 저 말고도 동생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저도 참 좋았습니다. 제부는 동생의 성격을 닮아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동생까지 결혼을 시키고 몇 년 뒤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안정을 찾은 전 더욱 일에 매진할 수 있었죠. 구급대원으로 일하면서 뿌듯하고 자부심 느껴지는 일도 많았지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들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발가락이 절단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적이 있었어요. 절단 사고는 총각을 다투는 사고라 빠르게 출동했더니 아니 글쎄 어떤 상황이었는 줄 아시나요?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내가 발톱을 자르다가 발가락을 자른 것 같다고요. 이거 피 안 보여요? 아유, 나 죽네. 발가락 떨어져서 죽네. 신고자분이 워낙 고통을 호소하고 계셔서 들여다봤더니 발톱을 조금 짧게 잘라 살짝 피가 보인 거더라고요. 그날 발가락에 소독을 해드리고 돌아오는데 하도 황당해서 동료와 웃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왜 이렇게 늦었냐며 머리채를 잡힌 적도 있었어요. 나 골로 가면 그때 나오려고 이제서 와? 내가 신고한 게 언젠데 이제야 나타나는 거야. 아, 이거 좀 놔주세요, 할머니. 저희 신고받고 5분 만에 달려왔잖아요. 할머니, 제 머리 다 뽑혀요. 이렇게 구급대원을 무시하고 폭력까지 쓰는 분들을 볼 때마다 회의감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민분들이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구급대원 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역시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구급대원으로서 제 직업의 사명감을 느끼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그 사건은 이때까지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꾼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전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을 했어요. 신고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무척 다급해 보여서
저희 모두 출동을 서둘렀습니다. 신고자에게 안내받은 곳으로 가보니 골목 끝에 있는 아주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119입니다. 신고자분 안에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문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동료 대원과 함께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어떤 중년 남자가 마당에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신고자로 보이는 20대 남자가 울고 있었어요. 여기입니다.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제가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아버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저는 신고자를 잠시 뒤로 물러서게 하고 누워있던 환자를 조심스럽게 돌려 눕혔습니다. 그리고 돌아놓은 환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기겁을 하고 물러서고 말았어요. 제가 큰 충격을 받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자 옆에 있던 대원이 나서서 급한 응급 조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저희 목소리 들리세요? 환자분, 119입니다. 동료 대원이 돌아놓은 환자에게 응급 조치를 하는 내내 저는 옆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만 있었어요. 그때 전 환자를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정말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저를 이토록 패닉 상태로 만든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의 철천지 원수이자 엄마 저희 자매를 냉정하게 버린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온몸을 덜덜 떨며 신고자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요? 백자 석자 쓰십니다. 백석이요. 마침내 신고자의 입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자 다시금 잘라내고 싶어도 잘라지지 않는 질긴 악연이 절 휘감았어요. 그때 제 눈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연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빨리 환자 이송해야죠. 대체 오늘따라 왜 그러는 거예요? 네네. 죄송합니다. 환자 바로 응급실로 이송하겠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급차에 함께 따라 탄 남자는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했어요. 계속 아버지를 부르는 걸 보니 남자는 아버지의 또 다른 자식인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주변 사람 모르게 계속 흐르는 눈물을 닦았어요. 제 눈물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 때문에 흐르는 눈물이었죠.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 남자를 병원에 인계하고 안전센터로 돌아오고 나서도 저는 자꾸만 치미는 분노를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하고 5개월 만에 재혼했다더니 아마 그때 낳은 아들이었겠죠? 그렇게 아들 타령을 하더니 기어코 원하던 바를 이룬 게 너무 괘씸했고 치가 떨렸습니다. 마침내 전 화를 참지 못하고 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당장 아버지를 찾아가 30년 전에 우릴 그렇게 버린 책임과 분노를 따져 물을 생각이었거든요. 생각 같아선 어떻게 부인과 자식들을 한겨울에 내쫓을 수 있냐고 소리라도 치고 싶었어요.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았는지, 우릴 자식으로 생각한 건 맞는지 하나하나 다 따져 묻고 싶었죠. 하지만 막상 병원에 도착해 힘없이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니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버지 역시 절 한눈에 알아보곤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고 매정하게 굴 수가 있어요? 네?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저는 지난 30년의 분노를 담아 아버지께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깜짝 놀라 저를 말리더군요. 아니, 구급대원분 아니세요?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두 분 원래 알던 사이예요? 지연아, 네가 날 살린 구급대원이었구나. 정말 잘 자랐다.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어. 제 이름 부르지도 마세요. 당신은 내 이름 부를 자격도 없어요. 당신이 우리를 버린 그 순간부터 아버지 자격도 버린 거니까요. 제가 마침내
아버지란 말을 입에 올리자 옆에 있던 남자 몹시 당황해하며 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니?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 딸아. 딸? 딸이라뇨? 그럼 이분이 제 누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한 구급대원분이 제 누나라고요? 그래, 한수야. 이 애가 바로 네 누나다. 인사해라. 내가 그토록 찾던 딸이 내 목숨을 살렸구나. 그리고는 아버진 연신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전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두고 제 동생이란 남자와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그 남자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정말 제 누나 맞으신가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제게 누나가 2명 더 있다고요. 아버진 항상 누님들을 그리워하면서 술만 먹으면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제가 누나들을 찾자고 해도 아버진 면목이 없다면서 아버지 죄가 커서 누나들을 차마 만날 수 없다고 슬퍼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연으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왜 그리워해요? 엄마같이 내쫓았으면서 그럴 거면 잘 살기라도 하지. 우리를 찾길 왜 찾아요? 제가 남자에게 따져 묻자 남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저는 남자 이야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해서 뭐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전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온 식구가 거리에 나앉았거든요. 그때 어머니도 도망가 버리고 충격으로 그로부터 몇 년 사이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17살 때부터 아버지와 단칸방에 단둘이 살았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땐 그래도 절 참 예뻐하시고 많이 챙겨주셨는데 아버지와 둘이 남으니 매일 라면만 먹고 지냈어요. 아버진 일용직으로 절 힘겹게 키워주셨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누나들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참 착하고 귀한 딸들이라고요. 아들 못 낳을까 봐 그렇게 전전긍긍하시더니 결국 아들을 낳았네요. 근데 대체 왜 저 지경이 된 거예요? 내 기억 속의 아버진 항상 건강하셨는데 아버진 지금 말기암 투병 중이세요. 그런데 치료도 잘 받지 않으시고 병원도 안 가고 치료를 포기한 사람처럼 집에만 계셨어요. 그러다 제가 신고한 날 마당에서 쓰러지신 거죠. 저는 제 동생이라는 남자의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불행하길 기도했는데 막상 정말 큰 병을 얻었다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남자와 얘기를 끝내고 다시 병실로 들어서자 아버진 힘들게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말 한마디로 30년 세월이 갚아지지 않는 거 알지만 그래도 언젠가 너랑 주연이를 만나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이해비 없이 힘들게 살았지? 다 내 잘못이다. 저랑 주연이한테 미안하다고요? 그럼 엄마는요? 우리 엄마 평생 공장에서 일하다 폐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집안에서 그렇게나 잔인하게 내쫓은 내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다고요. 엄마한텐 안 미안하세요? 한땐 아버지 아내였던 엄마한텐 어떻게 사죄하실 건데요? 네 엄마에게 몹쓸 짓을 한 죄로 내가 지금 이렇게 천벌을 받고 있나 보다. 네 엄마에겐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사죄하고 죄인으로 살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눈물까지 흘리며 제 앞에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동생 한수까지 제 앞에 같이 무릎을 꿇곤 사과했어요. 제발 우리 아버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아버지 가시는 그날이라도 마음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버진 평생을 누나들만 그리워하면서 살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했던 잘못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인 거 알지만 제가 이렇게 대신해서라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결국 그 광경을 참지 못하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도저히 마음이 진정되질 않아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이 믿지 못할 사태에 대해 털어놨습니다. 제 예상대로 동생은 크게 화를 내며 당장 거기서 나오라고 소리치더군요. 언니, 언니가 왜 거기서 그 사람들이랑 말을 섞고 있어? 아버지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당장 거기서 나와. 아니다, 내가 갈게. 내가 지금 가서 따져야겠어. 주연인 지난날 우리 가족을 버린 아버지라는 사람이 병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봐야겠다며 당장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동생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려졌을 때 동생은 저보다도 더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생은 막상 병원에 도착해 아버지를 보곤 준비했다던 그 독한 말들은 한마디도 꺼내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럴 거면 우릴 버리지나 말지. 이제 와서 사과는 왜 해요? 대체 마지막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구는 이유가 뭔데요? 주연아, 미안하다. 지난날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았어.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만 따르면 크게 성공할 줄 알았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어 너희 엄마 너희들을 버린 게 맞아. 그 죄를 내가 어떻게 씻을 수 있겠니? 하지만 동생은 끝까지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주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동생이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제 남편까지 동생 집으로 불러서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부는 저와 동생 마음을 이해한다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제 남편도 저희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이라고 했고요. 여보, 난 당신 의견 존중해. 처제가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하고 당신하고 처제가 오늘날까지 아파하는 건 아직도 마음속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거잖아. 다만 내가 걱정하는 건 이대로 장인어른을 떠나보내고 나서 가슴에 영원히 풀지 못할 한이 맺히면 어쩌나 싶어. 핏줄이라는 게 그렇잖아. 너무 믿고 원망스러워도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를 쉽게 끊어낼 수 없는 거고. 당신과 처제가 다시 또 죄책감을 안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의 말을 듣고 저 또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은 분명 큰 상처였지만 아버지가 무릎까지 꿇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을 땐 정가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평생을 저희 자매를 그리워하며 눈물까지 흘리셨다니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전 혼자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다시 아버지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아버진 치료실로 가셨고 한수가 병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수는 역시나 제 앞에서 죄스러워하더니 손에 꽉 쥐고 있던 낡은 일기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누나, 이거 아버지가 틈틈이 적으신 일기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도 얼마 전에 집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는데 누나들이 보시면 지난 30년간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받지 않을까 싶어요. 한수는 그렇게 제게 일기장을 건네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은 전 천천히 아버지의 낡은 일기장을 넘겨보았어요. 일기장엔 아버지의 지난 세월과 사는 내내 무거웠던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7월 25일, 오늘은 우리 큰딸의 생일이다. 큰딸 지연인 유독 더운 날에 태어나 아내가 뜨거운 미역국을 먹기 참 힘들어했다. 큰딸은 지엄마와 달리 미역국을 유독 좋아해서 생일이면 국그릇에 몇 대접씩 미역국을 먹곤 했다. 우리 딸은 조개 넣은 미역국을 참 좋아했는데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미역국을 먹고 있을까? 아내가 옆에 있다면 분명히 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가득 끓여줬겠지. 난 아빠라는 사람이 딸의 생일을 축하할 자격도 없다. 12월 1일 자꾸 배가 아프고 속이 쓰려 병원에 갔다.
우리 아들놈이 그렇게나 병원 좀 한번 가라고 성화였는데 검사 결과 들으니 괜히 왔다 싶다. 내가 암이란다. 차라리 모르고 떠났으면 조금 덜 속상했을까? 죽음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 다만 세상에 혼자 남게 될 우리 아들이 걱정되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우리 딸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가고 싶다. 하지만 나 같은 인간에게 그런 건 사치겠지. 이렇게 아버지 일기장엔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우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기장을 안고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동생에게 일기장을 보여주었죠. 동생은 일기장을 몇 장 넘기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언니, 우리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은 지켜주자. 정말 믿고 평생 원망했던 아버지지만 저렇게 병들어가는 모습을 차마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형부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를 미워해도 아버지 딸이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잖아. 아마 아버진 사는 내내 우리보다 더 큰 벌을 받았을 거야. 그치? 아버지마저 이렇게 떠나보내면 남은 우리는 또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그게 더 무서워. 그래, 주연아. 아직도 엄마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밉지만 우리 또다시 후회를 반복하지 말자. 엄마를 그렇게 보내고 평생 못 해드린 게 생각나서 힘들었잖아. 주연아, 네가 먼저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자고 말해줘서 고마워. 아마 나 혼자였으면 용기가 안 났을 거야. 저와 동생은 원망과 증오로 가득했던 마음을 떠나보내고 딸로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배웅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결심을 하기까진 이복 동생 한수의 역할이 컸어요. 한수 역시 저희 자매가 낯설고 어찌 보면 미울 수도 있을 텐데 늘 누나 누나 하면서 어떻게든 마음을 풀어주려 애썼거든요. 한수 덕분에 우연히 아버지를 만났고 원망을 떠나보낼 기회가 생긴 것 같아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누나들이 찾아왔어요. 어서 일어나 보세요. 누나들한테 깔끔한 모습 보이고 싶다고 아침에 목욕도 하셨잖아요. 아버지, 병원에서 쓰실 물건 좀 챙겨왔어요. 저번에 보니까 로션도 없던데 이거 쓰시면 돼요. 저흰 이렇게 아버지가 가는 그 순간까지 곁에서 딸 노릇을 했습니다. 제 남편과 제부가 따로 아버지를 찾아뵙기도 하고 밀린 병원비를 수납하고 가기도 했고요. 아버진 시간이 갈수록 기력이 쇠해져 이젠 자리에 앉지도 못하셨지만 저희 자매가 갈 때마다 옛날 얘기를 해주시며 지난 날을 추억하셨습니다. 우리 큰딸 지연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아니? 눈도 땡글땡글하고 피부도 하얘서 정말 귀여웠어. 우리 둘째 주연인 날 때부터 우는 목청이 커서 요 녀석 나중에 크면 큰일을 하겠구나 싶었지. 그때 나도 너희 엄마도 참 행복했단다.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구나. 아버진 그렇게 저희 얘기를 한참 하시다가 간혹 한수를 잘 부탁한다며 다시 또 미안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고요. 아버진 몸만큼이나 마음이 약해지셨는지 자꾸 눈물을 보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수가 호래비 밑에서 자라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모른다. 그것도 다 내 잘못이지. 엄마도 어릴 때 도망가 버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거의 혼자 자라다시피 했어. 우리 아들 참 불쌍한 아이다. 생각해보면 내가 자식 셋을 전부 불쌍한 아이로 키웠구나.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아버지 말처럼 한수는 외롭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경찰 공무원 준비라며 아버지 병간호까지 하고 있다고 했죠. 저희는 아버지와 작별을 준비하는 3주 동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쌓인 이야기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새로 생긴 저희 가족들을 소개하면서 저희가 불쌍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단 걸 보여드리기도 했고요. 아버지, 이 사람이 저희 신랑이에요. 저번에 보셨죠? 그리고 이 애들은 제 아들, 딸이고요. 얘들아, 인사해. 너희 할아버지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빨리 나으세요. 저희가 기도할게요. 오냐, 오냐, 너희가 내 손주들이란 말이지? 아이고, 귀여운 녀석들. 너희를 안 보고 갔으면 내가 어쩔 뻔했니? 장인어른, 손주들 재롱도 오래도록 보시고 저희에게 밀린 효도도 받고 가셔야죠. 이 사위에게 술 한 잔도 못 받으셨잖아요. 아버진 저희가 날마다 병실에 찾아가 북적북적 소란을 떠는 걸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한수도 갑자기 생긴 가족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었고요. 아버진 생애 마지막 소원이었던 가족들과의 인사를 천천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나누셨죠. 그리고 그로부터 3주가 지난 어느 날 소풍 준비를 마친 아이처럼 후련하고 기쁜 얼굴로 멀리, 아주 멀리 여행을 떠나셨어요. 아버진 하늘나라에서 어머니를 만나셨을까요? 그리고 저희에게 그랬던 것처럼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셨을까요? 아마 어머닌 그런 아버지를 용서해 주셨겠죠. 아버지 장례 기간 동안 저흰 진심으로 슬퍼하고 또 울었습니다. 듣기 한수가 너무나 힘들어 했는데 그 와중에도 누나들과 매형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보면 누구를 닮아 이렇게 착한 녀석인지 궁금해졌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발인을 진행하면서 저는 제 묵은 감정마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누나, 장내 내내 잠도 못 자고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고맙고 미안해요. 누나가 앞으로 절 보기 불편하다고 하시면 그 마음도 제가 이해할게요. 전 여전히 제 앞에서 죄인처럼 서 있는 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수야, 네가 미안할 거 없어. 넌 우리처럼 축복받으면서 태어나고 또 우리처럼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면서 큰 잘못밖에 없잖아. 우리 이젠 원망도 미안함도 다 내려놓자. 한순 결국 제 앞에서 또다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 그 녀석을 진심으로 제 동생으로 받아들였어요. 주연이 역시 드디어 막내 생활 탈출이라며 기쁘게 한수를 동생으로 받아주었고요. 그렇게 마침내 한 가족이 된 저흰 3년이 지난 지금도 여느 남매들과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가끔 다투기도 하고 가끔은 부모님 생각을 하며 울기도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으로 지내고 있죠. 누나, 오늘 큰 누나 생일이잖아. 내가 우리 누나를 위해 기가 막힌 곳을 예약해놨지. 이따 7시까지 매형이랑 애들까지 늦지 말고 나와야 돼. 알았지? 아휴, 넌 이제 막 취직한 애가 돈이 어딨다고 그렇게 비싼 곳을 예약했어. 그것도 온 식구를 다 불러서 누나가 낼게. 우리 한수가 예약해준 것만으로도 선물 받은 것 같아. 아니야, 누나. 나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혼잔데 누나한테 쓸 돈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나 믿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 주연이 누나한테 내가 연락해놨어. 한순 이렇게나 애교 많은 남동생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찰 시험에 합격해서 든든한 민중의 지팡이로 활약하고 있죠. 저렇게 무르고 애교 많은 성격에 어떻게 범죄자들을 잡나 모르겠지만 가끔 일하는 걸 보면 정말 멋있는 경찰 아저씨더라고요. 우와, 외삼촌,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야? 삼촌 최고! 엄만 맨날 집에서 밥 먹자고 하고 잘 안 사준단 말이야. 그럼 오늘은 이 삼촌이 쏜다. 삼촌 최고지? 그래도 오늘은 엄마 생일이니까 엄마가 최고라고 해주자. 어때요? 저희 삼남매 잘 지내고 있는 거 맞겠죠? 저도 동생도 구급대원과 경찰로 일하면서 참 힘든 경우들을 많이 겪습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직장인, 자영업자, 누구든 상관없이 모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들이 가득인 것 같고요. 그런 힘들고 슬픈 사연 속에 저희 남매 이야기가 한 줄기 희망으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